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실장입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좀 많고요. 지금 한국 경제의 방향성도 참 잡기 어려운 와중에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대외 경제 지형, 글로벌 경제 지형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IMF가 지난 4월 전망이 가장 최근 거고 아마 7월 달에 이제 수정 전망이 나올 텐데 4월 전망과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예,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4월 이전에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IMF가 전망을 했었는데 2025년과 2026년 보면 2024년 경제 성장률 3.3%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전망을 하다가 불과 3개월 만에 2025년에 2.8%로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국제기구들이 대략 이제 이런 추세로 세계 경제를 전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세계 경제, 실물 경제를 포함해서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히 좀 불확실한 그런 요인들을 트럼프가 만들어 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나빠지는 방향,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를 보긴 좀 어렵고 몇 개국만 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게 왼쪽 그림에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건 실적치고 숫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아이비들 전망치인데 올해 1분기가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볼 일은 아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1월 달에 미국의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좀 수입을 해놓자. 반대로 오른쪽에 유로존 경제 성장률 보면은 올해 1분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반대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좀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좀 많이 수출을 해놓자. 이런 영향으로 했던 것 같고 올해 연간으로 보면 유럽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새벽이죠. F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1.5 밑으로 오히려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8%였는데 IMF에서 1.8%로 1%포인트를 매겼고 IB들은 그거보다 더 낮은 한 1.6% 정도로 보고 있어서 미국 경제는 올해는 분명히 경기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고요. 자, 중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작년에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0%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의 작년 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까지 나올 때만 해도 대부분의 기관은 작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5%가 안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4분기에 5.4%로 점프를 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5.0을 딱 맞췄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요거는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그럼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작년보다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일 것 같고 인도는 여전히 좀 홀로 괜찮은 2023년은 뭐 9%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약간의 좀 버블이 있었고 작년과 올해는 6%대 이게 역시 인도 정부의 산업 정책 그리고 외국인 투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올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 신흥경제권 전망을 보고 계신데 근본적인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세계 경제를
하강시키는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하면서 역시 이제 G2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다른 신흥국들도 같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특히 이제 그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 좀 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동 쪽에 좀 불안이 최근에 리스크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이제는 좀 하방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런 신흥국들은 좀 아무래도 경기가 좀 많이 꺾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동남아시아 쪽은 관광 산업이 여전히 좀 강세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광 산업,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완전히 풀리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또 동남아 쪽, 다만 이제 동남아 대부분 국가들이 이번에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상당히 높게 부과가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경기가 꺾인다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리스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지금 성장률 작년보다 올해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 그림만 보시면 선행지수는 이미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는 동행지수는 좋습니다. 이게 좀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 경제가 확실히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실물 지표 중에 그렇게 나빠지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욕 연방은행에서 미국 경제 1년 내 앞으로 경기 침체 확률도 많이 좀 낮아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내려가는 거는 분명한데 그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미국의 핵심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GDP의 50%가 채 안 되는데, 미국은 민간 소비 쪽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방향성은 미국의 소비의 향방을 보면 되는데, 지금 미국 소비 쪽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올해 1분기 들어서 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끌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소비라는 게 이제 구매력,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구매력의 원천은 고용시장과 자산시장인데, 지금 가운데 이제 실업률,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좀 오르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게 4%대 초반 정도면은 고용시장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게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고용시장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강세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주택시장은 안 좋죠.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좋을 리가 없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주택시장도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미국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지만,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 주택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식시장 보시면 이제 S&P 500은 잘 아시다시피 계속 호황이죠. 근데 문제는 주가지수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조정을 받을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호황이라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자산효과 이런 것들이 소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 얘기를 왜 미국 경기 침체하고 엮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환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연준이 상당 기간 계속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면 지금 IB들은 올해 연말에 한 1,300원대 후반까지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거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저는 1,300원도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런 생각도 해봐서 분명한 거는 이제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은 좀 보기는 어렵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트럼프 인플레이션이죠. 가운데 사진 보시면 참 로이터에서 절묘하게 찍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뭐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트럼프가 째려보고 있죠. 예.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내년 5월인가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데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는 이유는 사실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뭐 2% 초반이라서 금리를 내려도 되긴 하는데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관세를 인상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결국은 미국 내 물가를 자극시킬 거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자라는 게 이제 그 연준의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노골적인 어떻게 보면 비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연준이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좀 연준의 정무적인 그런 판단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왼쪽에 그 미국 소비자 물가 CPI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상승률 보시면은 2%대 연준 목표가 이제 2.0이잖아요.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를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수입 물가도 좀 불안불안하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생각보다. 다만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고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이 확정이 되는 7월 넘어가면 이 물가 상승률이 더 뛸 수는 있지만 아무튼 최근까지는 수입 물가도 그렇게 뭐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한 6개월 전에 이제 IB에서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 전망치를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6개월 전 보면 올해 연말에는 원래는 한 3%대 초반. 예. 근데 최근의 모습 보면 4.0. 그러니까 많이 좀 올라가 있죠. 예. 연준의 이런 매파적 시각이 금융시장의 주된 시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한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대선 기간에는 이제 세 가지 파트 국가별 관세에 대해서 뭐 펜타닌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묶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 뭐 철강, 자동차 그리고 이제 기본 관세가 하나 있었는데 기본 관세 얘기는 쑥 들어가고 그게 이제 국가별 관세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율은 뭐 아무리 낮아도 10%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은 지금 한창 협상 중인 국가별 관세 그리고 품목 관세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제 국가별 관세는 국가의 어떤 그 미국과의 무역 상대국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클 수 있는데 품목 관세는 명확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양보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철강도 50%로 올렸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부과된 품목 외에 의약품하고 반도체 쪽에 좀 이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그 제약 기업들이 그러니까 소비재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진 않는데 의약 물질을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의 그 관세 범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중국, 멕시코 이게 3위가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지금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1, 2, 3를 무조건 때려야 되거든요. 때리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전자 업체들의 뭐라 그럴까요? 우회 수출 경로죠. 미국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보고 계시는 자료와 좀 이 화면에 스크린에 뜨는 내용은 좀 틀린데 그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교조는 없었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일부 이제 해외 IB들은
만약에 이제 이게 전쟁이 확산된, 그러니까 전면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전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의 정의는 지상군끼리 맞붙어야 되는데 도무지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이런 식으로 공중전, 미사일 왔다 갔다 거리고 전투기 가서 때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이제 큰 리스크 요인이 생겼죠. 트럼프가 미국이 참전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뭘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정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배럴당 $100, $130, $150도 가능하지만, 물론 이제 이게 며칠 후에는 이제 가닥이 잡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도 이란과 그렇게 전면전을 원할 것 같지 않습니다. 협상의 한 수단, 기존에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빠지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공격을 방조를 한 것 같고, 그 협상의 한 가지 수단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리스크는 조금은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또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생각보다 좀 강경한 그런 자세로 나오면 이쪽의 리스크는 커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쪽은 미국이 만약에 빼버리면 그냥 러시아한테 바로 우크라이나는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푸틴의 태도에 달려있긴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게 뭐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초일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뭐 종전이나 휴전 수준으로 리스크는 완화될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이제 원자재하고 원유 가격 쪽인데요.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안정돼 있고, 오른쪽 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석탄하고 철강석 가격이 생각보다 다른 품목들도 물론 빠지긴 하는데 많이 빠지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이 두 품목은 그 철강산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지금 철강산업이 구조조정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이라 어떤 그 중국이 전 세계 철강산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석탄하고 철강석은 수급 요인까지 같이 좀 그런 엮이는 모양새입니다. 자, 유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을 딱 빼놓고 얘기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일단은 수급상으로 아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나라가 합하면은 한 40% 가까이, 전 세계 소비량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기 때 모습 보시면 전 세계 미국 원유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화석 연료에 대한 사랑. 그러면 앞으로 공급도 많아지고, 그러면 국제유가는 지금 뭐 한 $70대 중반, $80 가까이 가고 있지만, 수급 요인만 놓고 보면 $70 이상으로 올라갈 요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중국 경제 얘기는 앞에서 그 작년 연간 경제 성장을 5.0으로 딱 맞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고요. 중국의 주택시장하고 건설산업을 합하면 GDP 한 40%를 차지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저렇게 상당히 침체입니다. 디플레이션인데요.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연간 경제 성장률이 5.0%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이크로 지표와 매크로 지표가 전혀 지금 매칭이 안 되는 중국 경제의 진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진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장표를 보고 계시는 이 장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올해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글로벌 저성장 얘기는 이제 성장률이 계속 빠진다는 건데,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 경제에서 힘을 못 쓴다. 또 하나는 이제 AI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보시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경제에 차지하는, 세계 GDP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서 좀 치고 올라와 줘야 세계 경제가 좀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 텐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면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갑자기 경제가 쿵 하고 떨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니까 비상계획 같은 거를 미리 좀 만들어내야 할 것 같고, 자, 금리는 전반적으로 내려가지만 미 연준이 지금 상당히 좀 매파적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그 서로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트럼프노믹스, 이게 뭐 7월 달에 상호 협상이 마무리된다 그래요.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른 쪽으로 오히려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중국과 대만, 또 중국과 일본 이런 쪽에 새로운, 그러면서 또 다른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중동 지역은 여전히 뭐 세계 그 시장의 화약고라, 지금은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런 게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경제의 방향성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를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저런 교육 데이터를 보면 중국 경제는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가 홍콩을 경유하면 20% 넘게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불확실하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할 때 과연 성을 공격하는 공성을 할 건가, 성을 지키는 수성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